2025년 대한민국이 새로운 질서를 세운 격변의 해였습니다.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교체됐고 밖으로는 트럼프 2기에 맞서며 실리 외교를 시험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코스피 4천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도 세웠는데요. 2025년의 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과제들, 올해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한 시간을 통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이라고 하는데 역대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멤버인 것 같습니다. 예,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분들이 한 분은 우리 정치인, 예, 원내 사당 예, 대표님을 모셨고 한 분은 또 국제정치 최고 대한민국 전문가 한 분, 그리고 한 분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경제적 지식, 해박한 지식을 풀어주시는 교수님. 세 분 서로 아시나요 혹시? 전에 아셨나요? TV에서 많이 뵙죠. 아 그렇군요. 예. 저도 TV에서 많이 본 부분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뭐 이 오늘 방송을 또 서로 몰랐던 분야의 분들을 알아가는 계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질적인 세 사람의 예. 표현없는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비벼내는 건 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의 예. 역할일 것 같은데. 네,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기대하겠습니다. 예, 가보는 대로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가보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와 정말 일이 많았어요. 이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정말로 막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이제 비상계엄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비상계엄을 해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네 안 되네. 뭐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를 세우네 만에 그러다가 이제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네 만에 누가 권한대행을 하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를 하네 만에 그러다가 이제 체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석방 구속 취소되고 즉시항고 포기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3월까지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3월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에 5대3 대들하게 걸렸네 안 걸렸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것만 해도 숨이 가쁜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있었어. 뭐 그래서 대선이 탄핵이 되고 대선이 펼쳐지고 대법원이 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유죄 취집 파기환송하고 뭐 논란이 벌어지고 뭐 김문수 후보가 뽑혔는데 거기서 한덕수를 옹립하네 만에 숨가쁩니다 일단 엄청 숨가쁜데 뭐 이런 것들에 다 포함해서 올 한 해를 결정짓는 아니면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장면 아니면 숫자 뭐 단어 이런 게 있다면 한 분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재현 대표님. 네, 저는 이게 작년인가 올해인가 싶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지난 1월에 그 폭설이 쏟아지던 날 한남동 거리에서 밤을 꼴딱 새면서 시민들이 그 은박담요 덮고 네. 시위하셨던 거. 키스S 시위라고 네, 뭐 네. 많이 불렸죠. 그 장면 굉장히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고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쭉 추진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꼽자면 그걸 1번을 꼽고 싶습니다. 진보당 의원님들도 그때 많이 참여를 하셨었죠 그때. 네, 근데 재밌었던 것은 그때 저희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사진이 많이 돌았는데 그 사진을 탄핵 반대 시위대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맞아요. 쪽의 주장들이 많으면서 심지어 탄핵 반대 시위대 분들이 낸 책의 표지로도 쓰인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 사진들이. 그래서 그거는 몰랐네요. 제가 그 주장까지는 봤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사과하고 책 안 낸다 그러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진영을 막론하고 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렇네요. 어쩌면은 국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서 저항하고 고난을 이겨낸 그런 상징적인 장면 키세스 시위 꼽아주셨고요. 교수님은 저는 경제학자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파면한다. 문영배 헌법재판관님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당시에 제가 경주에 강연이 있어서 그 KTX 안에 있었는데요. 그 옆에 이제 KTX가 가득 사람들 많으시니까 예.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지는 차마 못하고 제 실시간으로 친한 작가님이 계속 텍스트로 예.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계속 저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면한다 그 장면 아직도 보면 뭔가 찌릿찌릿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도 그렇고 이제 판사나 헌법재판관들도
앞에 설명이 길어요. 뭐 당연히 그분들이 하셔야 되지만은 앞에 설명을 들으면은 이거 반대 얘기를 보통 앞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유죄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 문영배 헌법재판관 뭐 여전히 이제 좀 뭐 많은 사회 원로로서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고 있네요.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고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약간 직업병인가 봐요. 그 순간순간 외신들 보도가 장면으로 쫙 스쳐가는데 아. 말씀하셨던 그 사진 외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항상 한반도 관련해서는 북핵 관련한 얘기가 늘 이슈였고 그게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었는데 이렇게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외신들이 많이 보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저는 K민주주의와 트럼프로 사실 딱 정리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K 민주주의와 트럼프. 트럼프. 사마띠 아니한데요. 듣는 순간 전혀 사마띠 아니한. 그렇군요. 예. 어쨌든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올해 우리나라의 가장 격변은 뭐 탄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거를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탄핵을 했다라는 것도 외국에서도 굉장히 놀랐고 뭐 그게 K 민주주의고 키세스 시위였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그 장면이 아닌가 보는데. 지금의 어떤 이런 에너지들, 그때 당시의 에너지들이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잘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뭐 좀 삐그덕대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를 접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실제로 그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내걸고 이제 겨우 한 반년 정도 왔고 거기에 따른 여러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있었죠. 뭐 이를테면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한다든지 업무보고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충격적인 인사로 인해서 이해훈 네.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제 영입한 거 말씀하시는 내란, 거죠? 옹호, 전력을 감출 수 없는 인물의 인사로 인해서 한번 멘붕이 왔습니다. 지켜볼 그러시군요. 일입니다. 좀 뒤에 그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고 교수님은 허준영 교수님은 좀 저는 어떻게 사실 올해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의 측면에서 이전 정부가 어떻게 보면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생각으로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정 건전성을 많이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은 잘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껴 쓰자 줄이자 뭐 이랬던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이제까지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누적적으로 계속 고통받았던 부분들이 누적돼 있으니까 한번 쓰고 가자라고 하면서 추경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 기조가 확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정부가 뭐 하느라 되게 바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평론가님 더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 하루하루 진짜 대응하느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또 하나 기억나는 장면인데 그렇다면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경제 정책의 본 게임은 내년부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예산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정부가 중간에 들어왔고 이미 짜여진 예산안 안에서 뭐 추경이라는 일시적인 것을 한번 한 거고요. 내년부터 이제 정부의 본 실력이 드러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실력뿐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정책도 어떻게 낼 것인지 아마 내년부터 저희가 좀 지켜보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긴축 재정 기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확장 재정 쪽으로 좀 전환한 것이 아마 경제적으로는 가장 큰 의미가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문희정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앞서서 K민주주의와 트럼프라는 정말 사마띠 아니한 두 단어를 묶은 이유가 바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재등장에 대응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고 혼이 쏙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비교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K민주주의
개인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다 떠안은 정부가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뒷배경이 된 거죠. 든든한 뒷배가 돼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끈질긴 협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요. 예.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그걸 반대로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외부의 적이 나타났으니 여러분 저에게 지지율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협상한 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례적인 부분이고 가장 승리했고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그 차이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지도자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절대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우리 정부가 그걸 굉장히 잘 내세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협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여론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우호적이지 않았나. 힘든 와중에 뭐 속된 말로 삥 뜯길 것 덜 뜯겼다. 뭐 이 정도로 사람들이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방금 얘기하셨던 이해훈 전 의원 영입에 대해서 진보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이제 나왔는데 뭐 충격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충격 먹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충격을 이 바닥에서 많이 봐서 웬만하면 충격을 안 받았는데 충격 저도 받았고요. 예,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그날 일요일 저녁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술을 먹다가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해훈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늘 반성문을 썼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 부족함이 많았고 뭐 그 거리에서 그렇게 고생하신 그 키세스 시위를 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이겠죠. 이런 분들을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할 말이 없다.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 정도 사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뭐 말 몇 마디로 그것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한 국정 기조에 대한 협치, 통합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합의 대상 중에 내란을 옹호한 사람들까지 그것을 그냥 박수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서 구호를 선창한 행위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한 사람까지도 통합의 대상으로 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이후에 들린 얘기 중에 뭐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뭐 총리직을 제안한 적이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분은 다르잖아요. 내란 옹호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전력을 과연 통합과 협치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사과에 준하는 어떤 이제 태도 변화 이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본인께서 이 정도의 국민적 반발을 의식하고 그만두시는 것이 당사자 그만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그만두는 게 좋겠다. 세네요. 타이틀로 뽑아야 되겠네요. 이해훈 그만둬라. 김재현 점점점. 자, 문인정 평론가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해훈 이제 등용의 채용에 대해서 채용이 아니라 발탁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신다고요? 예, 뭐 네. 어차피 막 이렇게 크로스오버합니다 장르를.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워낙 호불호가 좀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예.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고집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그 싫어하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신라에 금관 모형도 주고 무궁화 대훈장도 주고 근데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뭐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 생각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자신감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쯤은 본인이 그립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퇴하라까지는 아니네요. 네. 들어보니까. 자, 허 교수님한테는 이걸 여쭤볼게요. 뭐냐면은 이해운 경제학자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한데,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과거에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됐으면은 이제 뭐 내년 예산이 이미 짜여졌지만 내후년에 아니면 뭐 내년에 추경을 편성할 일도 있을 테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나라의 경제는 뭐 이런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뭐 교수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저는 정부의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정부는 확장적으로 가려고 할 것 같고요. 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만약에 드린다는 것을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김재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제 일이 벌어지고 예를 들어 청문회를 통과한다, 그래 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거수기 역할을 저는 사실 경제학자들은 뭔가 세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본인의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 소신 이런 것들이 발휘되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은 확장적으로 가야 지금 뭔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 기준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 기획예산처 예산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정말 사무관부터 쭉 그것들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보통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디테일을 봐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 정책 대부분이 디테일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꼼꼼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예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전에 1차관이 있고 2차관이 있어 2차관이 예산처 쪽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이유로는 그렇게 큰 정부의 국정 기조에는 큰 변함이 없을 거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조금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김재현이래 죄송합니다. 이해운 잘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김재현 대표님의 뭐 의견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분의 과거 경제 정책에 대한 발언들을 쭉 늘여놓고 보면 예. 일관성이 그렇게 대단히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요? 본인이 뭐 예. 새누리당에 있을 때와 바른정당에 있을 때 막 들쭉날쭉하기도 하시고 경제학자로서의 정체성보다 정치인의 정체성으로 심지어 어떤 생계형 정치인, 기회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타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주어진 포지션에 또 발빠르게 맞추실 가능성도 크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이슈를 길게 할 건 아닌데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일각에서는 아니 뭐 귀순 용사인데 받아주자. 우리가 주체 사상 만든 황장엽도 반성문 쓰면은 다 받아줬는데 뭐 이해운 정도 못 받아줄 게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귀순을 한다는 것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정도인 것이지 예. 귀순 용사에게 장관직을 주지는 않잖아요. 아, 다른 과하다? 문제죠. 예, 그렇죠. 나라 국간 열쇠를 주지는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현안이 있으니까 이것도 짧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각종 의혹 이게 그냥 단순한 갑질 정도가 아니라 불법에 좀 개입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직원들의 이제 그러니까 보좌관들의 단체 텔레그램방을 본 거는 지금 일부는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뭐 혐의도 있고 국정원법도 있고 국정원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진보당에서는 그동안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의견 표명을 안 하던데 뒤로 가면은 조금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어땠나요? 뭐 일단은 처음에는 일방의 주장이나 의혹이라고 봤었던 게 있지만 이게 뭐 지금 한 10가지가 넘었더라고요. 예. 의혹이 누적되면서 이 정도면 의혹이 아니다. 그리고 이 출처가 분명하잖아요. 전 보좌진. 물론 뭐 해촉 과정이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지 그건 뭐 다른 문제인 거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고 보여집니다. 정황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예. 과연 이것이 원내대표직 정도 내려놓고 정리할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정치인 이미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 동작구의원 등등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갈 수 있죠. 예. 그리고 이것이 비단 김병기 의원 한 사람에 국한되는 이것은 뭐 특권, 의식, 갑질, 문화 정도의 표현으로 가둘 문제인가 이보다 훨씬 심각한 도려내야 될 것들의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좀 더 지켜보자 하셨던 많은 분들께서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현 시점에서는 도려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정치 혐오나 또 진영 논리에 갇힌 개혁이 여기에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용히 접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치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올해 우리 경제의 뭐 숫자로 보면은 일단은 코스피가 4,000을 넘어서 4,200을 돌파를 했고 뭐 다시 조정장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수출 7천억 달러 그리고 환율 1,480원 이게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숫자들이 좀 많이 찍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새로운 좀 뉴노멀에 좀 진입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새로운 뉴노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환 부분에 있어서는 뉴노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환율을 조금 제가 연평균 환율을 한번 찍어봤는데 저희 보통 환율 볼 때는 하루 보잖아요. 예. 근데 환율의 좀 기조적인 흐름을 보고 싶어서 연평균 환율을 찍어봤는데 우리나라 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던 다음 해 연평균 환율이 1,290원 정도 돼요. 그게 꽤 높습니다. 꽤 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1,290원이었을 때가 없거든요. 언제까지? 2022년까지. 그러니까 2022년부터 1,200원대 후반, 그 다음에 1,300원대 초반, 1,300원대 후반, 올해 이제 아마 1,400원대 초반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기조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연평균 환율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2022년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 2년 차입니다. 그럼 바이든 행정부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 시작하기 이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 투자가 2배로 늘어나요. 예. 그리고 잘 알려진 사실은 미국을 제외하고선 자국을 제외하고선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뭔가 구조적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오늘 환율이 뭐 1,430원이고 어제가 1,440원이었고 뭐 이런 흐름도 중요하지만 저는 구조적으로 뭔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다. 그것이 원달러 환율을 좀 밀어 올리고 있는 힘이 구조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뉴노멀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문희정평론가님도 그런 생각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트럼프 다음에 어떤 리더십이 올까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 다음에 리더십이 예전과 같은 조금 큰 형님의 면모가 조금이라도 있는 미국의 리더십일지 아니면 정말 미국밖에 생각 안 하는 트럼프의 기조를 가진 리더십일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왜 이게 궁금하냐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 이런 거 우리 경제는 어쨌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입도 굉장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큰 부분이 환율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리더십 미국의 리더십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증시가 4,200을 찍었다는 건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서 달러가 풀렸다는 얘기고 수출이 7천억 달러 찍었다는 거는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환율은 사상 최대를 찍고 있고 이게 참 구조적인 어떤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도 뭐 아니면 그 어떤 관세 정책 이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트럼프 이후의 리더십은 이전에 미국에서 결코 만나보지 못한 리더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바이든이 다 돌아왔을 때만 해도 미국이 돌아왔어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대외 정책을 보면은 트럼프가 일으켜놨던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특별히 물러서거나 달라진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본인이 일기 때 만들었던 미중 무역 그 대결의 장을 사실은 본인이 깨트리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은 미국 민주당이 다시 돌아오거나 또는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 외에 다른 공화당 리더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누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망가뜨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숴버린 그런 것들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이미 이게 미국 내의 리더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전 세계의 패권 판도를 이미 바꿨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그러면서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미국 일방의 패권만은 아니구나를 전 세계에 확인시켜준 계기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과 나눠야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걸 전 세계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G2라고 얘기는 했지만 중국이 그 전까지는 좀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몸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트럼프 2기 때 오히려 지장을 안 받은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트럼프가 중국을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국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겉으로는 중국과 대화하는 시츄에이션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것 자체가 전 세계 패권 판도 자체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정말 다른 국가들은 이전에 미국을 대할 때와 이제 트럼프 이후에 미국을 대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역시도 그거에 맞춰서 대외 정책을 꾸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뭐 요약하자면은 중국한테는 오히려 관대하고 동맹 삥 뜯기에 그렇죠. 주력한 트럼프 그게 우리 경제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김재현 대표님한테는 이거 여쭤볼게요.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지표들도 많았지만은 내수 경기는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0점대 예상되다가 추경도 하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경제 성장률 1.0 찍고 그랬는데 또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정치인분들 많이 이제 주민들 국민들 만나보면 힘들다고 많이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지금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현재 정치 정책 아니면 내년에 이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실질 임금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예. 물가가 너무 심각하고 당장 거리에 나가봐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뭐 경기, 인천 그 아래 지방들은 비어 있는 상가들이 너무 많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가데이터처에서 통계 자료 보면 쉬었다는 청년들이 159만 명, 2021년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은 최대 수치 찍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일자리 문제까지 여기서 더해지면서 각종 지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체감 경기를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지난 1년 동안은 뭐 작년 연말은 내란 상황 때문에 또는 지금 이제 뭐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또는 뭐 관세 협상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양해를 해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틀어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내는 것이 2026년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일단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은 그럼요.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도 네.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뭐 계속 확장 재정을 더 하면 할수록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그래서 지금 지금 될 수밖에 없어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저는 이거 최대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500억 불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매년 한 200억 최대 불 200억 불까지 이라고 이제, 하더라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추가 협상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팩트시트에 그 MOU 이행이 어려운 이 외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시기에는 예. 이 대미 투자의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로서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예. 트럼프가 이 뉴스를 싫어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준영 교수님께는 이제 어쨌든 정부가 내년 8.1% 이제 재정을 예산안을 더 늘려서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고정적인 지출 빼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지금 AI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좀 승부를 건 것 같아요. 이게 내년에 어떤 정부의 경제 정책,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AI를 하겠다는 건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AI를 할 때 뭐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재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는 좀 풍부한 편이죠. 근데 이제 전력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원들이 주로 다 바닷가 쪽에 남쪽에 붙어 있고,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많이 먹는데, 요거는 다 수요처 근처에 붙이다 보니까 다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고요. 그러게 보면 이제 배전망 어떻게 깔지, 송전망 어떻게 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플랜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인재 어떻게 유치할지 필요한데 AI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AI에 너무나도 몰빵을 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OECD에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최근 30년 동안 저희가 보통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죠. 그 경제 기초 체력 성장률이 있잖아요. 뭐 김준일 평론가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40km를 뛸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평균적인 뛰는 거리처럼 경제도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30년 동안 잠재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빠진 국가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국가는 칠레 정도?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이런 기초 체력을 다시 좀 띄워야 되는데 그것을 AI를 통해서 활로를 개척해 보겠다. 뭐 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정 기조니까요. 예. 하지만 AI 말고 다른 것을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저희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몸을 키우는데 팔만 막 키워서 몸은 되게 가늘한데 팔만 되게 두꺼운 보디빌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괴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로 인해서 힘든 사업들, 힘든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이 따라와서 또 힘든 부분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정책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정부의 경제정책의 본실력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단순히 단기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한 부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한 정책들이 내년부터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정부가 할 일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앞에서 이제 문희정 평론가님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모든 국제 중요한 현안에 다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오늘 나온 뉴스부터 좀 김재현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1월 4일 정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큰 틀에서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내년 3월에 북미가 만난다. 그리고 잘 되면은 북미 수교까지 뭐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현 대표님은? 이건 뭐 전문가들도 내기도 하시고 너무 분분한 얘기라서 희망사항이야 당연히 북미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 외교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문희정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던 게 살짝 더 얹어서 얘기를 해보면 지난달에 남아공 G20 때 트럼프와 미국이 아예 불참을 한 상황에서 정상회의 첫날 그냥 선언문을 채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언문 내용에서는 다자주의 강화 내용 담으면서 사실 트럼프 한 방 먹은 거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국가들이 이제 많아졌고 남아공 대통령이 앞장서고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화답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등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그런 뭐 브릭스 국가라든지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이런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다양한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북미 간의 대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큰 패착이 그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시간을 허비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의 입김 그 바깥에서 우리가 놀 수 있는 그 운동장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또 이 방송을 정청래 대표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좋아하겠네요. 김재현 대표님께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니. 자, 트럼프 대통령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진짜 노벨 평화상 진짜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날 텐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끝나고 내년에는 좀 희망이 보이는 건가요? 중동도 좀 분쟁도 끝나고 어떻게 보세요, 문희정 평론가님? 아직은 어떤 부분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낼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그 어떤 전쟁도 못 끝냈어요. 본인이 끝냈다고 얘기하고 돌아서면 다시 터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거기서 태국 캄보디아도 지금 중국이 양쪽 불러가지고 자, 손잡아 사인해 라고 해서 평화안까지 딱 마련해가지고 중지시켜놨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걸 중국은 해 보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 백날 불러가지고 얘기해놓고
푸틴 대통령 전화 한 통 받으면 바로 달라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뺨을 많이 맞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 휴전 종전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젤렌스키를 붙잡고는 야, 우리 빼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라는 걸 지금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가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그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런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짜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결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전쟁의 상황들 본인이 끌고 가고자 하는 그림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관여되는 수많은 행위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노벨 평화상이 발표될 시점이 언제냐면은 미국 중간 선거. 11월이죠. 네. 예. 그때쯤이거든요. 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트럼프 내각은 다시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임기를 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사람입니다만 예. 적어도 만약에 의회 다수당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어떻게든 민주당이 운신의 폭을 넓혀보려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도 압박해보고 저렇게도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처럼 맘 편하게 이것저것 참견하고 다니면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쫓아다닐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허준영 교수님께는 한미 관세 협상과 이제 각종 무역 협상 좀 여쭤볼게요. 아까 김재현 대표님이 이거 200억 달러 이제 매년 투자하는 거 이거 유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환율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각종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크고 어떻게 이거는 좀 이 미국과의 관계 그 협상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내년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11월에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 선거가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원 하원 다 양원을 다 지금 수성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하고도 사실 저번에 에이펙 때 이제 휴전 협상을 맺은 거잖아요, 일종의.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에 의한 상호 관세가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건 대통령의 권한 바뀐 것 같아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다른 방식의 관세들을 할 텐데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한 해가 되냐 보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것이 인용됐을 때 그건 대통령 권한 바뀐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 상호 관세 때문에 막 대미 투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우리가 제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협상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어디까지만 선을 쳐서 이행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미국 정부랑 다시 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저는 아주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정부가 이 관세 협상이 큰 건 끝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론이 남아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게 협상 다시 하려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 또 정부 내 터프 가이들이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앞에서 좀 얘기가 나왔지만은 해볼게요. 일단 김재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인터뷰했을 때는 돌봄 3법 그때 얘기해서 지금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뭐 굉장히 좀 챙겨야 될 게 많은 한 해였고 내년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진보당에서는 또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좀 어떤 거를 좀 많이 사회적으로도 좀 필요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연장선에서 지금 양극화 불평등 문제에 집중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모여 있는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사회적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나아가서 이 청년층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고립감, 박탈감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정된 자원을 잘 분배해서 소외된 계층이나 청년들에게
이 체감될 수 있는 성과를 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 기득권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서울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치 기득권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앞서 김병기 의원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내지는 뭐 미니 총선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재보궐선거 이런 정치적 계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 계기에서 당연히도 내란의 종식을 완수하기 위한 투표라고 하는 그 화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예. 더 나아가서 내란 세력에 망가뜨린 그 시스템을 누가 유능하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책 경쟁이 돼야 되고 어떻게 민생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세력들이 선택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진영 내지는 양쪽 다 똑같애라고 하는 정치 불신, 정치 혐오 속에서는 그런 정책적 유능함 같은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기도 쉽지 않아요. 심지어 지난 3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인이 500명이 넘었거든요. 예. 이런 정치 시스템을 바꿔내는 정치 개혁까지가 내년에 완수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뭐 개헌이나 정치 개혁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안 하고 과제이긴 한데. 그 얘기를 안 꺼내고 싶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런 건가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기득권인가요? 그러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인정 평론가님께는 내년에 우리 외교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뭐 외교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당연히 미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트럼프의 등장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줬고 전 세계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지만 그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공고했던 꼴보기 싫었던 한미 동맹의 신화가 깨졌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굳이 꼴 보기 싫을 정도까지야. 물론 그거 맹신하는 분들도 너무 있지만은 맹목적으로 예. 추정해가지고 마치 성적이 근거 없대처럼 되시면서. 네. 그거 뭐 어떻게 조금 미국의 심기 건설이면은 나라가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듯한 설설 기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신화가 깨졌으니 저는 김재현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세계는 넓고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제 더 이상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요. 제3의 선택지로 한국이 충분히 제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는 뭐 동맹 가지고 야 우리 동맹이면 내 말 들어야지라는 거 지금 관심 없거든요. 예. 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이 수많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스스로 외교의 장을 넓혀가느냐. 저는 이거는 충분히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많습니다만 그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허준영 교수님께서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경제 정책 방향 어떻게 좀 가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죠. 저는 이제 장단기 정책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우선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1% 내년에 1.8 정도로 예상되는데 저는 국민들이 느끼는 최강 경기는 고속도로로 따지면 구간 단속이지 시점 단속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몇 년간 누적된 건 사실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훨씬 성장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1.8이 된다고 굉장히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긴 힘들 것 같아요. 여전히 정부가 해야 될 일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저는 스펜드 스마트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쓰긴 쓸 텐데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 그게 단기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의 다음 먹거리. 야 반도체 지금 잘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반도체 다음에 뭐 먹고 살래? 뭐 반도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반도체와 함께 우리가 또 다음 성장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들을 해나가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근데 저는 궁금하네요. 꼭 어떤 특정한 산업일 가능성보다는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국정 그 10대 공약집 같은 거 보면 ABCD 하겠다. 그래서 그 ABCD라는 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산업들을 이제 조목조목 망라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장 모멘텀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대로만 좀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한 해가 2026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뭐 길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짧게 한 30초 정도씩
내년에는 나는 무엇을 하겠다. 예,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이런 것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지현 대표님. 갑자기 네. 앞서 올 1월에 있었던 그 키스 시위대를 보면서 국민적 주권 정부의 탄생과 국민 주권 시대의 체감을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나눌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예, 결국은 이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수에게 집중된 기득권을 시민들이 나눠 가지는 계기가 되게 만드는 것이 내년 6월의 과제고 진보당 역시 그 계기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네, 지금 전 세계는 한쪽에서는 극우 세력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Z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청년 세대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제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애국자시네요. 허 교수님. 내년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두 의미인데요. 하나는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더 실력을 조금 쌓아서 김준희의 뉴스 공감에 더 나와서 청취자들께 더 좀 근본적이고 좀 와닿는 얘기 해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 분의 얘기 잘 들었고요. 충분히 실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예, 저는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상식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비상식이 너무 많아서 몰상식이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허준영 서강대 교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비웃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오직 이해하라. 17세기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연구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증오나 분노를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마치 비나 폭풍처럼 자연스러운 기상현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2025년의 광장, 그곳에서 한 해 동안 우리는 서로를 비웃었고 탄식했으며 때로는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공통의 세계 자체가 무너진 채 대화는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광장의 본질을 발견하고 회복하기 위해 우선은 왜 이렇게 되었나 과학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학적 통찰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 공감 송년 특집 갈라진 광장에선 우리들 1부에서는 권준수 한양대 의대 석좌 교수와 진보와 보수의 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본능을 넘어선 연대의 방법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우리 시대 대표 사회학자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뉴스 공감을 찾아옵니다. 무너진 공통의 세계를 복원하고 양극단의 진영을 넘어설 중민의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시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우리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보며 뇌 구조가 다른 것 아니야?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실체라면 어떨까요?
진보와 보수의 뇌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다름이 왜 틀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각기 다른 전략인지 권준수 한양대 석좌교수와 함께 과학의 언어로 펼쳐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또 연말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러니까 2020년에 교수님의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연구팀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른 뇌 연결망 차이를 최초로 발견해서 SCI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의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요. 106명의 성인을 정치 성향 척도로 설문조사해서 살펴봤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시도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을 때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태도, 가치 이런 것이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대개 이제 이런 뭐 약간의 철학적인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은 뇌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특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태도 이런 게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106명의 대학생을 그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점수를 다 매겼고 또 뇌 MRI를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뇌 기능의 관계와 정치적 성향의 상관성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조절 능력,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런 요소들이 진보주의자보다 보수주의자들한테 조금 더 높게 나왔고. 잠깐만요. 보수주의자들은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뇌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요? 예. 예. 그리고 그 회복 탄력성과 자기 조절 능력의 정도와 이 뇌의 안화 전두엽, 이 눈 근처에 있는 전두엽인데요. 사회적인 환경과 서로 상호 교류하는 그런 정보를 교류하는 부위죠. 예. 그 부위와 쇠기압소엽이라는 곳하고 이런 뇌 연결성의 정도가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소견이라 가지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뇌 기능의 차이가 있다. 예. 그 뇌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자기 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원래 이제 의대 쪽 교수신 네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뇌 쪽을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정치 성향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좀 하신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당시에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병리학적인 걸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병리학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뭐 태도, 가치, 행동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장대익 교수가 또 관심이 많고 해가지고 예. 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종의 협업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들을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를 보고 아, 이런 연구도 하는구나라는 게 쌍둥이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게 쌍둥이들이 헤어져 가지고 별도로 살았는데 이들의 정치 성향이 얼마나 비슷한가 이거를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배우자를 선택한 것도 매우 흡사한 배우자를 선택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정치 성향도 보수면 보수 굉장히 그 유사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게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연구들이 막 미국에서 있었던 거를 제가 이제 좀 논문을 읽고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지금 대충의 결론을 보면 예. 유전적으로 영향이 있는 기질, 어떤 정치적인 감수성, 예. 이 여기에다가 환경이 덧붙여져 가지고 예. 그런 정치적인 태도를 결정한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충 그냥 유전적인 게 한 40-50% 정도, 예. 또 환경적인 게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덮여져 가지고 예. 전체를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환경만으로 결정된다, 유전만으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복합적이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역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내가 호남에서 태어나면은 내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타고난 게 있더라도 어느 순간 민주당 주변이 다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든지 내가 영남에서 뭐 대구 경북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더라도 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을 지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거 하나가 뇌가 결정한다고 보기도 어렵지만은 상당히 많이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어쨌든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뇌의 연결망 의 유의미한 물리적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은 진보와 보수의 이 어떤 정치 그렇죠. 성향상, 예. 정치와 뇌와의 관계를 보는 학문이 소위 신경 정치학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뇌의 기능과 정치적인 태도나 여러 가지 이런 요소의 상관관계를 보는 학문인데, 이 진보주의자와 이 보수주의자의 뇌 연구를 제일 처음 한 것은 2011년에 영국의 로타 카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영국 대학생 한 90명을 데리고 뇌 MRI를 찍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보수 경향이 강하면 이 편도체가 커져 있다. 편도체라는 게 예. 영어로는 아미그달라입니다. 예. 이 아미그달라 편도체는 뭐를 하느냐면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는 아주 핵심적인 예. 뇌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이나 두려움, 혐오 뭐 이런 감정적인 걸 처리하는 부위인데 이게 예. 보수주의자가 좀 커져 있다는 거죠. 진보 성향이 강하면은 전대상 피질이라고 ACC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전대상 피질. 예. 이 부위가 증가돼 있다는 건데 이 부위는 오류를 그러니까 에러 디텍션, 오류를 모니터링하는 부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서로 반대되는 자극들이 막 들어왔을 때 예. 이게 뭐 오류가 있는 건가 이런 걸 평가하는 건데 예. 이쪽은 진보주의자들이 좀 커져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자가 뇌 구조가 이게 다른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처음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몇몇 연구자들이 재현 연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좀 뭐 그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약한 정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이 쭉 되어 왔고요. 또 구조뿐만 아니고 기능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기능을 또 봤더니만 보수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은 위협이나 좀 이런 불확실성, 질서 붕괴 예. 이런 데 좀 민감한 반면에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이나 좀 모호성, 인지적인 유연성 이런 자극에 좀 강하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보고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뇌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예. 그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제로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인지적인 태도나 위험에 대한 어떤 자기가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예.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석기 시대부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잖아요. 예. 그럼 편도체 이제 소위 말해서 공포 이런 거를 느끼는 편도체가 발달했다라는 거는 내가 처음 보는 거를 뭔가 맞닥뜨렸을 때 그게 뭐 곰일 수도 있고 뭐 맹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다. 이게 내 생존에 유리하겠다라는 본능적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편도체들이 그러면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런 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편도체가 크다는 것은 그런 위험이나 뭐 두려움, 공포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뜻이고 예. 그게 보수주의자들이 그 부분이 커져 있기 때문에 예. 보수주의자가 진보주의자보다 어떤 위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약간 이걸 다른 측면에서는 보수주의자는 그냥 안정을 좋아한다. 아. 약간 그냥 자극이 좀 와서 불편해지면 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 약간 그게 좀 적어져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질서를 좀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런 것은 조금 참을 만하다. 아. 좀 덜 예민하다. 예. 대신에 전대상 피질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는 이제 약간 그 오류를 감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그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아, 이 자극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문맥에서 그걸 판단하고 예. 약간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보수가 우리 컨저버티브 보통 이제 영어로는 하는데 보수라는 게 지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오니까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또 어떤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게 이제 보수주의의 특징.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실제 이제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한번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혐오 감정들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혐오를 이제 뭐 누군가를 그게 뭐 이를테면은 뭐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나와 다른 뭐 이를테면은 인종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보수 성향이 외부의 오염이나 불결함에 대한 혐오 민감도가 높다는 연구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뇌에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연구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모든 게 뇌의 기능에서 유리하는 거죠. 뇌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떠한 인간의 사고, 행동, 뭐 감정 이런 게 결국은 동전의 앞뒷면이죠. 이쪽에서 보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동전의 뒷면이 보이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동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난민이라든지 외국인 이민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감정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은 보수 진영에서 아니면 뭐 강경 보수 극우 진영에서 조금 더 강하게 배척을 하고 하는 것도 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하면 되는 건가요? 보수주의자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예. 그리고 조금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극이 들어오면 이 편도체가 뭔가 공포스럽고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는 조금 뭔가 새로운 것, 다른 것, 자기와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예. 진보주의자보다 그런 경향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게 뇌의 기능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 진보주의자는 상대적으로 그런 공포가 적은 것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 대상 피질 이게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전 대상 피질이 좀 발달해 있어서 좀 더 나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좀 더 본다라는 건가요? 어떤 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주의자는 약간 새로운 자극이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오더라도 금방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둔하니까 조금 천천히 반응을 하고 예. 또 그런 자극이 이런 문맥상에서 컨텍스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치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조금 천천히 결정을 하는 예. 조금 가치 지향적인 경향이 좀 강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보수주의자들이 좀 더 본능적이네요. 즉각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한쪽이 강해지면 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주의자처럼 빨리빨리 무슨 자극을 해결을 하는 게 좋은 상태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자극이 들어오는데 자기를 위협하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극인데 예. 그 자극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회가 어지럽히질 수 있죠. 어지러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될 때는 빨리 해결하는 게 예.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사실은 그것만 해서는 발전이 없는 것이죠. 조금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이게 사회적인 컨텍스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서 조금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주의자적인 그런 입장도 같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배척만 하면은 이를테면은 예전에 우리 구한말 시절에 되면 개항하지 않고 우리 것만 지키겠다 하면은 또 사회가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조너선 하이트 박사 뭐 연구도 있는데 도덕의 우선순위가 진보와 보수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진보는 공정과 피해를, 보수는 충성과 권위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권위,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보수가 좀 더 권위에 복종적이다라는 이런 여러 연구들이 있거든요. 여러 지금까지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권위에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독재도 있고 뭐 권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배 체제에 좀 더 체제 수중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요? 보수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질서를 추구하고 좀 사회적인 안정을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기존의 체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또 히어라키가 명확하고 이미
다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권위적이고 어떤 기존의 권위에 충성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진보주의자는 조금 변화를 추구하니까 기존의 권위가 조금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충성하는 정도가 약간의 권위와 새로운 자유주의적인 약간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맥락이 확대되면은 부도덕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충성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약간의 그런 정치적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뭐 예전에 작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이제 뇌썩음 이제 쇼츠를 많이 보면 뭐 뇌썩음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도파민 중독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 게 중요한데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위협받는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뇌는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 예. 편도체에서 그 자극과 관련돼 있는 감정을 빨리 평가를 하고 그게 이제 조기 경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 경보가 있어서 이게 위험하냐, 뭐 자기를 위협하는 건가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 아까 안하전두엽이라고 했는데 예. 그런 부위에서 이 맥락을 고려해서 진짜 이게 위협적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걸 천천히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이 조금 더 이성을 관장하는 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편도체는 감정을 느끼는 거고 감정을 우리가 먼저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시간이 걸려서 전두엽이 실제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양쪽이 다 이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면은 중립적인 정보보다 분노나 혐오, 도덕적인 확신 이런 데 더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극을 자꾸 주는 겁니다. 자꾸 예. 보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컨텐츠가 클릭 수가 올라가고 또 체류 시간이 올라가고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공유를 많이 하고 예. 이런 컨텐츠죠. 이럴 때 뇌에서 편도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죠. 아. 왜냐하면 자극적이 막 들어오니까. 예. 그리고 도파민이 막 분비가 막 돼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이 감정 반응, 자극이 알고리즘에 의한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곧 보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니까 즐거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정보 노출과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반복이 되면 이 전두엽은 굳이 힘들게 재검토를 하질 않습니다. 아. 그냥 자꾸 들어오는데 검토를 했더니 뭐 그게 그거야. 굳이 내가 뭐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검토를 뭐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냥 막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 노출과 반복적인 그리고 노출. 또 그런 소위 말해서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담긴 것들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리고 충격, 뭐 이런 맨날 제목도 충격,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미 충분히 내가 보상을 도파민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두엽 자체가 기능을 잘 안 한다. 이성적인 판단이.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가 점점 줄어들고 전두엽이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편도체고 그거의 어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두엽인데 예. 같은 자극이 강한 자극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 뭐 같은 거 비슷하네. 그러니까 점점점 비판적인 사고가 줄어들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시에 또 편도체는 반대로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정 집단의 특정 단어, 특정 주장 이런 것들이 등장만 해도 예. 즉각적으로 혐오, 위협 감각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걸 자꾸 보면 예. 그쪽 방향으로 자꾸 강화가 되는 거죠. 아. 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양극화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쇼츠 같이 짧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그나마 길면은 그 안에 서사도 있고 논리도 있고 그런데 쇼츠는 굉장히 짧잖아요. 유튜브 그렇죠. 쇼츠. 예. 그러면은 계속 자극만 들어오니까 뇌가 썩는다, 브레인 랏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게 편도체만 발달하고
전두엽은 뭐 소위 말해서 쪼그라드는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쇼츠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자극이 강한 걸 주기 때문에 예. 그 자극에 반응하는 그 변도체가 도파민이 분비가 호각돼가지고 즐겁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주질 않아요. 아. 계속 짧은 시간에 자꾸 보내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하루에 일과를 끝내고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혼자서 이제 뭐 맥주를 한 잔 마시거나 그러면서 뭐를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유튜브를 틀어놓고 쇼츠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시간이 그냥 훌쩍 갑니다. 그냥 계속 쇼츠만 보고 있으면. 그러나 도파민이 막 나오니까 아, 예. 가만히 있어도 즐거운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뇌가 썩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 그렇죠. 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겠는 거네요. 그것도. 전두엽은 좀 줄어들고 예, 예. 편도체는 점점 커지겠죠. 아, 물론 저도 평소에는 낮에는 전두엽을 굉장히 많이 쓰기는 합니다. 열심히. 아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참을 만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밸런스가 이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게 또 알고리즘이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진보 보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생존하는데 진보도 있어야 되고 보수도 있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보수화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 정말로 네. 보수화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소위 말해서 전두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전대상 피질 이런 것들이 좀 더 약화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뇌는 사실 체중의 2% 정도밖에 무게가 안 되는데 예. 실제로 그 기초대사 에너지의 약 20%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죠. 이거는 뇌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면 되고 그 다음은 적은 에너지로 싸게 작동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의 뇌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고 어디에 에너지를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업 기억 용량이 떨어지고 예. 또 처리 속도도 떨어지고 새로운 규칙을 학습하는 비용은 점점 증가되고 이러니까 뇌가 점점 그 기능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뇌가 선택하는 전략이 이미 검증된 패턴을 틀리지 않으면 재사용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축적된 경험, 기존 신념, 익숙한 규범 예.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 외부에서 보면은 기존의 걸 자꾸 사용하니까 보수화된 그런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뇌 기능은 보면은 효율적으로 뇌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아, 뇌의 그렇군요. 입장에서 보면 개인으로 보면은 그거를 복잡하게 또 여러 정보를 처리해야 되면은 많은 내 에너지들이 필요로 하니까 평소에 했었던 스테레오 타입 뭐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것들을 갖다 쓰고 자신의 경험이나 사회에서 확립된 어떤 체제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사회로 보면은 보수화된다라고 보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줄어드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예. 뇌 기능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뇌는 가능하면 효율적인 작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 효율적인 작동을 하는 게 기존의 거를 사용해서 특별히 틀리지 않으면 그냥 사용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안정이나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뇌는 노화된 뇌가 불확실한 탐색보다는 예. 에너지 효율이 검증된 전략을 선택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사회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뭐 인지적 구두쇠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편향성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건데 자 그러면은 사회 원래 이제 진보와 보수는 다른 거는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근데 문제는 사회가 점점점 이게 편도체가 좀 더 커지는 방향으로 특히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로 좀 더 극단적인 가짜 뉴스에 우리가 휘둘리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좀 해야 될까 이런 과제가 남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이제 이미 분열된 상태의 뇌는 그 뇌 기능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대화가 사실 어렵습니다. 대화를 해서 바꾸자. 이거는 처음 초창기의 이야기지만 이미 어느 정도 뇌 기능이
이 바뀌어 있는 경우는 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좀 공동의 목표가 좀 분명한 것을 선택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타 집단으로부터 오는 위협 신호를 약하게 느끼게 좀 하는 그런 보상 회로에서 협력 행동에 서로 도파민이 좀 부여가 되는 예. 그리고 상대방을 또 위험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료로 인식하게 하는 이런 공동의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바꾸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다른 것, 예.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통해서 서로 우리가 같은 동료이다. 저 공동의 주제에 대해서는 예. 이런 대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게 좀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제 토론 정치인들 토론도 제가 많이 보고 저도 토론을 하는 편인데 이런 거를 좀 유심히 얘기해야 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그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를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좀 발전적으로 되는데 요즘은 그냥 너는 틀렸다. 네가 뭐 악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대시하는 게 오히려 사회 분열을 정치가 좀 가속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공동의 목표는 추상적인 구호나 도덕적 설교로는 되지 않는다. 공동의 목표는 도덕이 아니고 과제여야 한다. 아.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거는 선의로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 협력은 대안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열을 이렇게 현재처럼 유지하는 비용보다 협력의 비용이 더 작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분열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분열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서로 공동의 협력을 하는 그 비용이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인식이 공유되는 순간에 뇌는 도덕을 내려놓고 계산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협력을 한다.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이러다 다 죽어. 맞습니다. 예, 그 교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준수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 보수와 진보의 뇌를 분석해 보고 연대의 방법론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에보니 앤 아이보리. Ebony and ivory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Oh Lord, why don't we? We all know that people are the same wherever you go. There is good and bad in everyone. When we learn to live, we learn to give each other what we need to survive. Together alive. Ebony and ivory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Oh Lord, why don't we? 오 년의 광장은 다름을 넘어 서로를 지우려는 전쟁터였습니다. 이 극단의 시대를 건너갈 지혜를 사회학적 통찰로 구해보겠습니다. 중민 이론의 창시자시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 한 해 정말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하고 기억을 더 되짚어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있었고 그거 외에도 갖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게 존재론적 위기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서로 다투더라도 그래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으려는 좀 선이 있었는데 굉장히 민주화된 이후로 이 정도까지 갈등이 좀 심화된 적이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네, 비관적인 관찰과 전망이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많고요. 저는 사회학자로서 그런 비관적인 전망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희망의 거점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됐느냐 이건 간단히 짚을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적대적 분열 이것이 지나치게 심화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에는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싸우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는 공통의 화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동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공동의 희망과 화두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싸우면서도 미래를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던 건데 이제 근래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갈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비관적인 전망이 더 강화되고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중민 이론이란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한국 사회 변혁의 주체 그리고 이런 개혁의 주체로 이제 중산층, 뭐 중간에 있는 중도 뭐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기계적인 가운데가 아니라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중간이 되어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에서는 이런 분열 상황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중민 이론을 주창한 지 금년이 40주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중민 이론 배후에는 우리의 고전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용 철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게 이제 지금 새롭게 해석돼야지 되는 건데 예. 저도 과거에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가운데를 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학문적인 운동이라고 할까? 그것은 중은 그냥 가운데가 아니고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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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중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한편으로는 중간일 수도 있고 사이일 수 있습니다. 뭐뭐과 뭐뭐 사이라고 예. 하는 게 진보와 보수 사이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근데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뜻에서 보면 너는 중간에 서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 휩쓸리지 말고 예. 또 타협을 해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또 딱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빈 터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모든 것은 사이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중이라고 하는 기본 용어를 이제는 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함으로 인해서 예.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분열되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뭔가 양 진영 배후에 그래도 남아있는 예. 같이 공유하는 어떤 세상, 꿈, 희망 그걸 우리가 되찾자라고 하는 게 사이에 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제 정치권의 상황을 좀 대입을 해보면은 사실은 강성 지지자들의 양 정당, 민주당이나 이제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휘둘린다 이러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정당 지지자들에서도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 주도권을 쥐고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끼리 더 갈등이 심해지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이런 좀 악순환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의 그 각 정당 내에서도 좀 더 사이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필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요. 각 정당 안에서도 그 사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당 자체가 하나의 힘은 아니니까요. 뭐 여러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죠. 스펙트럼이 있고 예.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이 이제 말하자면은 공론을 활성화시켜서 다양성을 회복하면서도 당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사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정당 안에서도 열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과거에는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오늘날의 양대 정당을 보면 정당 안에서 뭔가 다양성을 열어주고 포섭하고 섭렵해가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그 사이 개념이 쓸 수 있는 근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어찌됐든 여야가 큰 양대 정당으로 있고 양대 정당으로 존재하고 기능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정책 정당으로 경쟁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훨씬 바람직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패권 경쟁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현 상황 속에서 놓고 본다면 사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여튼 양대 정당으로부터 또는 양대 진영으로부터 뛰쳐나와서 그 사이로 와서 사이를 걸자 우리가 그래서 뭐 그건 꼭 정당만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적용됩니다. 나와 뭐 내 가족 그 사이에도 사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나와 내 친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사이라고 하는 개념을 깊게 선착하면 결코 나중심적으로 가지도 않고 상대방을 따라가지도 않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뭔가 공유하면서도 또 같이 실현해 갈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기반이나 희망이나 꿈 이걸 찾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 사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고 철학적으로 좀 그렇게 많이 지금 거론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뜻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셨지만은 네. 과거에 양 정당을 제외한 현실 정치로 좀 대입을 해보면은 소위 말해서 중도 정당을 표방했던 뭐 세력들, 정치 세력들, 제3의 세력들이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해왔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현실과 좀 이상이 좀 이게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저도 동의해요. 예. 저 자신도 뭐 제 얘기지만 이제 2014년에 국민의당을 창당하는데 제가 창당 준비위원장 역할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야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제는 정치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없잖아 했지만 그래도 나는 학자기를 갖겠다라고 해서 첫 번부터 나는 학자기를 가고 당을 장당하고 유세를 한 데까지는 하지만은 직접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정치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국민의당이 말하자면 제3의정당으로 또는 중도정당으로 또는 뭐 사이를 걸을 수 있는 정당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그렇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예. 그게 참 아쉽고 또 저로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소외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의 경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동안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물론 정당을 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워낙 이 세계 자체가 한국만이 아니고 워낙 세계 자체가 양대 진영으로 분열되어 갖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뭐 예. 미국 단적인 복입니다.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도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세계 도처가 지금 이렇게 양극 분열로 지금 막 질주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난 한 200년 또는 길게 잡으면 300년 동안 거쳐서 쭉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오고 건설하려고 노력했던 이른바 근대 모더니티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가 이제는 정말 거의 이게 마지막에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전체적인 시대 자체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에다가 우리가 희망을 걸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시민들이
정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다 더 오늘의 상황을 주시하고 예. 그 가운데서 뭔가 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각을 하고 결사를 하고 운동을 벌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 군데 전파돼서 세계적인 어떤 공감과 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환의 시점으로 현재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그 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예.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니냐. 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희망의 단초를 정치권 밖에서 또 찾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BTS와 아미 그 팬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속의 저항 방식 이런 네. 것들에 좀 주목하시는 글도 쓰시고 그랬는데 새로운 시민성을 그런 방금 문화적 현상과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지금 저는요 지금 한국 정치가 너무 그 양극 분열 적대 논리 이런 걸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 절망을 하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사회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시민 사회는 그래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정치적으로 돈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양극 분해되어지는 정치의 한 복판에 이제 이들이 서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결코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사회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세계 33개 도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조사를 광범위하게 여러 번 실시합니다. 내년에 또 실시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세계 다수의 시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고 동원되는 세력들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경험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예의 하나가 예컨대 방탄소년단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이거 설명하면 많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이유는 물론 디지털 기술이 중요하고 예. 또 그 기술로 여러 문화를 섭취해서 리듬을 짜가지고 와서 다시 재조립하는 아마 현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새로운 기술에 힘입은 바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탄소년단의 그 음악이 또는 그들의 율동이 또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제스처가 결국은 엄청난 힐링 예. 치유의 효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지금 위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위험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괴롭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보면서 이 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뭉쳐갖고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뭉치는 협력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이해타산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치유,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예. 그래서 이게 자발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알겠습니다. 운동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사회가 또는 세계가 지금 극단적인 위험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나도 참 힘들지만 또 같이 힘든 다른 사람들과 의존하고 부축하고 서로 협력해서 어깨를 동무로 하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연대가 예. 자발적으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제가 좀 주목해야 여쭤볼 게 된다. 많아가지고 네. 이게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맞아요. 제가 맞아요. 조금만 짧게 말씀해 주고 네. 싶은데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아미가 이제 뭐 힐링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렇다고 세상을 변화하는 힘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제도가 있고 정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그거를 변화의 힘으로 좀 바꿀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요. 아직은 뚜렷한 전망이 없어요. 음. 맞아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그 정당 속으로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흡수해야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가 딱 확립되어져 있고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곧장 정치적인 해결책을 지금 찾는 것은 내 눈에는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 이제 이 어떤 대화와 소통, 타협 이런 걸 좀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과의 타협은 없어야 된다. 민주주의를 그게 수호하는 것이다라는 그 목소리들도 굉장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정서이기도 좀 한 것 같아요. 다수의 정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불법 비상계엄도 해야 되지만 이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도 좀 완화를 해야 되고 어떤 묘수들을 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말에 과유불급, 과하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면 못한 것만 못하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계엄 선포는 불법이고 형식 요건도 틀렸고 다 엉망이다. 예. 이것은 마땅히 단죄돼야지 되고 그것에 협력한 사람들은 다 법으로 처단해야지 된다. 100% 동의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 취하는 것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점이 있다. 너무 많이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온다. 이게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건 법원에 맡기고 판결에 맡겨야지. 정치권이 나서 갖고 이게 내란이다라고 규정하고 가면은 반대에 있는 세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쪽은 상대방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쪽은 상대방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예. 북한을 따라간다 얘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불가능한 같이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악마화가 지금 서로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예. 그런 사정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정치권이 좀 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뭔가 신중하게 국민과 더불어서 또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알겠습니다. 노력해야지 되는데 예. 어떤 걸 정치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용하려고 하면은 음. 반드시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이 마치 나오겠는데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하나만 아니, 여쭤볼게요. 우리가 다시 이제 2026년에 말이 통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하여튼 무조건 우리는 듣는 연습을 해야지 돼요. 듣는 연습. 예.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할 말을 다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할 말 못 하는 사람 없어요. 듣는 거, 성의를 다해서 최대한 경청하는 거. 경청하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가. 즉 역지사지의 정신. 이게 역지사지로 공존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12월 30일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교수님의 조언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우리가 또 많이 새겨야 될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김준일의 뉴스공감 2025년의 마지막 장까지 읽어봤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서로 마주보진 않더라도 모두가 같은 광장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달력을 한 장 넘기는 새해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한 장을 넘기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았으면 하는 마음 전해봅니다. 라디오로 발행된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